오늘 요즘에 제가 2학기 때 새로운 교과목을 좀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AI 시대의 안전이라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융복합적으로 접근할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여기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음,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 이걸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사실 제가 그쪽 전공자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안전 관리라고 하는 이 큰 범주에 이 인공지능 자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만약에 이걸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주로 교과목을 지금 편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인공지능의 역사 이런 거 하다 보면 다른 공학적인 부분들하고 많이 엮여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전반기, 후반기로 딱 나눠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까지는 좀 개략적인 부분들을 쉽게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물론 이제 여기서 주는 안전이지 인공지능 AI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게 사실 우리 학과에서도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학습하는 게 1900년대 초중반까지 지금 학습하는 거잖아요. 뭐 하헨리나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제임스 리슨 여기까지 오는 데가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90년대 이전까지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훨씬 전부터 발전돼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했었던 90년대 이후에는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접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라이브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교과목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그런 질문 해주시면 또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너무 좋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요번 학기에 마지막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강을 지금 현재 현역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좀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실무하면서도 그렇고, 또 학습하시면서, 아니면 요새 사건, 사고라든가, 뭐 산재,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최근 사례들. 뭐 예를 들면,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안성 세종간 그 교량 붕괴한 사건이라든가, 뭐,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기존의 판례에 있어서 우리가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무에 있어서는 해소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특강 활용하시면 되고, 라이브 강의실에서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이 라이브 강의실을 그냥 그날그날에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을 한 권 선정해가지고 같이 읽어가면서 관련 내용을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읽다가, 이게 참 내용이 너무 쉽고, 이게 제목도 딱 그런 거거든요. 어른을 위한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이게 제 친구가 쓴 건데, 이런 것들 되게 읽기 쉬우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이야기 나누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요. 네, 오늘 아침에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우님들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 학우님들 들어오시면 중간고사 실제로 접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질문이 좀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좀 많은 분들이 네, 비디오 오디오가 안 되고 채팅도 안 되고 산업 안전과 인공지능의 연결고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렵죠, 되게. 예. 지금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픈 AI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챗GPT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요새 그런 챌린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요새 챗GPT에 본인 사진 이렇게 딱 업로드 시켜놓고, 요거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바꿔주잖아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제 거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제 사진도 해봤고, 제 차 가지고도 한번 해봤는데, 어,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게 인공지능의 어떤 하나의 방편인 거죠.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 차인데, 요거를,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 저기 뭐냐, 사진? 어, 네. 요거를, 예,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어, 제 사진 올려놓고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줬어요. 예,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관리 영역으로 들어와서 흡수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예. 그런 거를 공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IT, Information and Technology, 정보 기술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니까,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부장으로 영입해 온다든가 연봉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이렇게 보장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우위를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보는 너무나 많으니까 요새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해도 되죠?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한글로도 충분히 원하는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허수가 있는 게 얼마 전에도 대학원생 논문 지도를 하는데 내용을 그럴싸하게 잘못 적어왔더라고요. 논문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출처가 어디냐? 그랬더니 출처를 못 대는 거예요. 왜냐면 챗GPT에 물어봤으니까. 챗GPT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필터링이 안 돼요. 이 필터링이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이제. 그걸 논문을 쓰든 아니면 어디 보고서를 쓰든 프로젝트에 활용하든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음. 챗GPT 같은 경우도 2022년까지인가요? 2021년까지인가요? 그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모든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나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 지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그 지브리 스튜디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어 그거를 변환하는 게 요새 되게 유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래요. 챗GPT 사용 유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커뮤니티나 그 어떤 SNS보다 성장률이나 이런 건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변환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은 아직 안 쓰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을 한번 써보니까 하루에 3개 정도 이미지를 올려놓고 실사 이미지를 올려놓고 요거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게 한 3건만 변환이 되고 그다음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오픈 AI에서
사진 실사 사진 하나를 가지고 지브리 스튜디오를 변환하는데 원가가 400 몇십 원이래요. 400 몇십 원. 그러면 무료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세 장의 사진을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변환만 해도 1,200원 넘게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저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이 오픈 AI가 계속 들여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웬만한 나라에서 그런 빅데이터를 다루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소위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투자도 엄청나게 받아야 될 것이고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개인정보법부터 시작해서 저작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게 활성화된 나라에서 이거를 인공지능 이 산업 분야 자체를 선도하는 기업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뭐냐, 딥시크 같은 그 중국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확실히 밀어주고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차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는 그 지인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주요 골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2학기에 새롭게 개설되는 AI 시대의 안전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인 접근을 199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융복합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잘 접목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 그런 국가목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졸업한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에도 그런 교과목이 없어요. 현재도 제가 이제 학부 강의도 하고 대학원 강의도 이제 2학기부터 하는데 커리큘럼을 보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전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 우리가 공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는 안전공학과라는 과 자체가 없거든요. 안전이라고 하는 게 세이프티 사이언스, 안전과학이라고 하는 이 분과 학문으로 많이 발전했지 공학적인 단순하게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안전 관리 부분과 안전 기술 부분을 융합해가지고 이제 많이 발전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우위로 생각하니까 안전 공학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 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이 재화를 어떻게 활용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왜냐면 우리는 정량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트러블들은 정량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딱 떨어지는 수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좀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나. 저도 처음 접근하는 건데 이걸 좀 재밌게 우리 학우님들이 어, 잘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인공지능 자체를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기본적인 컴퓨팅 랭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그걸 소위 말해 코딩화 작업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거 자체는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우리 학과 교과목에 맞지도 않고 네. 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안전이 중심이 되고 안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에 기반해서 어떻게 접근해야지 그 타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김정원 학원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비디오 오디오 다 안 되시나요?
최현미 하고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비디오 오디오 다 안 되시나요? 그 최현미 하고님 혹시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저기 회복하고 계세요? 아, 아, 오늘 퇴원하셨어요? 많이 걱정하셨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편찮으셔가지고. 음,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양친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은 1993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2008년도로 돌아가셨는데, 그 양친이 다 안 계시고, 음, 저는 형제가 딱 한 명, 저희 형, 위에 형 한 분 계신데,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연배 차이가 19살, 19년 나요. 저희 형님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현역에서 열심히 아주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저희 형하고 저하고 거의 20살 차이 나다 보니까, 사실 형제긴 한데, 예, 예, 예. 완쾌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 좀 생기셔가지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저희 형하고 어린 시절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소위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좀 철들기 시작하면서 봤던 저희 형은 아무래도 제가 철들기 시작하면서 봤던 저희 형의 모습이 지금의 저 정도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형 입장에서 동생이라고 이제 막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얼마나 철부처럼 보였을까 이런 생각 들고. 예.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요새 제가 가끔씩 저희 형님을 딱 뵈면 제가 보호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형이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어렸을 때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요새들을 보면 많이 닮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무튼 우리 최은미하고님 어머님 빨리 더 완쾌하시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족분이 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이러시면 참 너무 힘들죠. 그런 분들에 있어서. 우리 차은미 아버님은 이제 그쵸 중간고사 보셔야 되는 거죠? 음. 제가 지금 여기 제가 2016년부터 해가지고 10년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잠깐만 제가 사실은 지난 3주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쉰 날이 없어요. 계속 주말 토일이면은 학회가 계속 있어가지고 학회 참석하고 계속 나머지는 강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그 어떤 거랬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하기를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정골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고 잠깐만요. 음, 다시 연결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Go through a drive-through, right? 이분이 이제 스티브 사넷이라고 하는 미국 의사분이고요. 지금 이 오시오라고 해서 오스터패딕 칼리지 오브 온타리오 이 저 뭐냐 프레젠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스터패딕 전골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골격과 근막과 신경과 이런 것들을 대처요법으로서 실제로 칼로 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염증이 있거나 어떤 부분이 비활성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촉진을 통해 가지고 풀어내는 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니까 대처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 스티브 사넷이라고 하시는 분이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보면 실습한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면 네. 지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 한의사분들이나 물리치료사분들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네. 이건 지금 이 어깨 부분들 문제가 있는 병변 있는 분이 치료하고 있는 부분들. 네. 이걸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지금 공부 중에 있고 요번에 이거 관련된 학과 전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러니까 의학 분야가 워낙 방대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재활이라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방대하기도 하고 이걸 외과적인 특성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어, 미국 의사 면허에 도전해야 될지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직까지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하고 새롭게 공부하는 이 조건하고 잘 융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학우님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나도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치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하듯이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더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 경쟁력 있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연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 전공 분야인 안전공학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도 하고 많은 선후배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또 그런 분들과 같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이런 의사분들 한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들이나 아니면 물리치료 선생님들 아니면 외국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어,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회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극을 많이 받는 거죠. 엄청나게 받는 거죠. 아, 이게 사람의 몸, 신체적인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것도 있구나. 어, 그러면 더 깊이 있게 학습하려면 내가 뭘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작게는 지난 어제까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었으니까 또 그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대했어야 됐고 또 크게는 지금 제가 올해 2학기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5교 안전공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어, 지금 좀 조율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강의 한 과목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강의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그러면 저 이제 주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제가 계속 또그 준비해야 되고 또 2학기 때 앞서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AI 시대의 안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과목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구해야 되고 또 외부 일정이 계속 생기고 있고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생각도 하고 뭔가 준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정이 딱 끝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좀 체력적으로 부담된다 이렇게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어, 저기 말씀드릴게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또 저희 동문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또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뭔가를 했고 또 우리 산업안전공학과의 이종훈 교수님이 또 제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또 세 명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양한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자극도 있지만 또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향후 어떻게 해서 두각을 드러내야 될까라고 하는 전략이 이렇게 다 다르구나. 세 사람이 똑같이 공통점은 뭐 안중광 박사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학우님들을 이 라이브 강의실 할 때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우님들하고 진짜 말을 주고받으면서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라이브 강의실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학습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호기심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본인이 경험했던 현실과 괴리가 있고 또 그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뭐또 저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 가면서 이 대화하는 게 사실 이 라이브 강의실의 묘미고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약 1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리고 또 오늘은 더더군다나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처음 맞는 이 라이브 강의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저기 참여하시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리셋 됐네요. 지금 이 중간고사 하기 전 주에 있었던 라이브 강의실에서는 그래도 실제로 참여하시는 학우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또 저도 문제도 냈고 기억하십니까? 산업재해 요건이 뭐다, 뭐 중대재해 요건은 뭐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어,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을 가지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또 이제 다시 리셋했습니다. 오늘도 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30분째. 제가 사실은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PPT 띄워놓고 내용 전달하는 식의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디스커션 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식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강의하기 시작했냐면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오샤의 그 안전보건 강의를 참석하면서 좀 소위 말하는 쇼킹을 받았다 그럴까? 네, 쇼킹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2018년에 2019년에 연속으로 갔을 때 어떤 강의 받았냐면 2018년에는 컨파인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밀폐 공간 관련된 강의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해저더스 매터리얼스 그러니까 위험물질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들었는데 둘 다 도시는 다르죠. 2018년에는 댈러스의 틱스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이제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교육을 40시간 교육을 듣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5일간에서 들었고, 2019년에는 샌디에이고라는 데,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들었는데, 어, 그 교육 들으면서 되게 좀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첫 번째로 PPT를 띄워놓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의제를 설정하고, 최신 발생했었던 사고 사례나 아니면 법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참여했던 교육생들이 첨예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럼 인스트럭터인 교수자는 그걸 들으면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40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또 더더군다나 저는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아닙니까? 네,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다들 네이티브들, 그러니까 거기 미국인들인데, 저만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는 세이프티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직급이 따로 있는데요. 어, 그 사람들끼리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를 들으면서 공부가 엄청 됐습니다. 아, 저걸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샤, 이게 저기 두 문자는 똑같아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산업안전보건청이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는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그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들, 세이프티 스페셜리스트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관점하고 비교해보고 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비교해보면서 좀 나름대로 거기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야, 이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어, 제가 그 이후로는 외부 대면 강의 할 때도 물론 2020년부터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2, 3년간은 비대면으로 강의를 많이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를 안 합니다. 네, 의제 설정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그래야 저도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듣고 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계속 갱신이 되는 거죠. 제 생각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2025년에 이쪽 산업계에 있어서의 이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은,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방향은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자극받았거든요. 제가 학회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쪽 분야의 연구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극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단순하게 학점 뭐 잘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극받고 거기서 아, 나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성과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여기까지도 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방향이 여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여기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정하고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깨닫고 이러면서 또 자신의 자존감이 막 상승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효능감. 내가 자꾸 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내 가치를 내가 더 끌어올리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얼굴 다 가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건 제가 사실 그 라이브 강의실 안내하면서 11번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는 게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야, 이럴 때 내가 이런 거 책을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안내해 드렸지만 요번에 그 기말고사 끝나면 요번 학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주에 제가 그 현역 그 변호사님 모셨어요. 이분한테 공정법이나 산업법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정책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강을 부탁드렸고 그분이 흔쾌히 승낙하셨는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라이브 강의실 할 때 저한테 그런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거
단지 텍스트를 읽으면 이런 법적 내용이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되는 법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이런 시간대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셔야 저도 이제 이 변호사님한테 전달을 하고 그래야 실제로 특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들 비디오하고 오디오 다 안 되시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샤 말씀하셨는데 오샤 내용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조문 같은 거 보는 거. 오샤요? 오샤는 뭐 어떤 조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요. 만약에 건설 내용 궁금하시면 아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죠. 오샤 쳐보시고 그다음에 컨스트럭션도 한번 쳐보시고 그러면 거기 코드 넘버 나오니까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또 우리나라 전문 체계, 법령 체계하고 좀 다르니까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음. 네이버 말고 구글에서 쳐보세요. 네. 우리나라 법제처에서도 오샤 관련된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처, 우리나라에서 세계 법제처 관련해가지고 또 네, 세계 법령 관련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브라우저에 북마크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이제 그게 학습이죠. 그게 학습력이죠. 학습력. 네. 근데 어떤 일 하시는데 오샤 조문을 찾아보세요? 네, 네. 어디서 하셨습니까? 왜 플랜트를? 네. 네네네네. 아, 중동 쪽에서도 많이 하시고. 네, 지금 저기 제가 구글에서 오샤 쳐가지고 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오샤 1910 치니까 제너럴 인더스트리 뭐 일반적인 산업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제가 여기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채팅창에 제가 URL 띄워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9CFR 1920 오샤 관련된 내용 쭉 보시면서 한번 네. 여기 찾아보시면서 학습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한테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 중이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비디오도 못 켜시고 이제 뭐 음성도 안 나오고 채팅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하시니까 뭐 그런데요. 다음 주부터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 이 취지에 안 맞잖아요. 라이브 강의실인데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건 네, 좀 그렇고 정말 서로 황금과 같은 이렇게 참 소중한 시간에 접속해가지고 예, 방향을 이렇게 논의의 방향도 없고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방향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거 말고
직접 참여하고 네,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위 대화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서 우리가 라이브 강의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결국 이 지적 호기심과 문제의식은 서로 묻고 답하면서 또 어떨 때는 타인이 답하는 과정을 들어보면서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법이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어, 라이브 강의실에서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교환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교환 내용 중에서 그게 제가 촬영한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산업법이 개정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도 올려주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특별교육 대상 관련해가지고 40건에서 39건으로 줄었고, 뭐, 이런 거는 개정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고, 지금 올해 6월 1일부터 바뀌는 법 조항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라고 하면 38조하고 39조거든요. 38조는 사업자의 안전조치, 39조는 보건조치인데, 보건조치가 개정되면서 하나가 더 늘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방 기준으로서 작동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개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정된 법령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법 타입행해보고 거기 나오는 목록 중에서 현행 법령 또 눌러보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법령 한번 보고 또 시행 예정인가 한번 둘러보고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맨땅에 헤딩하는 시간, 네, 이게 물리적으로 많이 투입되면 될수록 더 많이 알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음,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법령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웹브라우저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예를 들면 작년에 12월 28일 날 있었던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그 추락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전원 사망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그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보면서도 연결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월 달에 있었던 그 안성 세종간 그 교량 붕괴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중처법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산업법은 어떻게 적용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확하게 뭐 심도 있게 끝까지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걸 찾아보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 안전보건관계법의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작동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찾아보시면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뭐 질문도 하시고, 그게 어떤 내용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실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본인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네, 전문성이라는 건 생기기가 어렵죠. 저는 정말 실패의 과정 없이 전문가가 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학생일 때, 저는 실제로 제가 대학원생들 논문 지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학생일 때 실수를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졸업하고, 예를 들어 박사학위가 있는 상태에서 실수하면 그거는 아무도 인정 안 한다고, 그거 큰일 난다고 그럴 때는. 학생일 때는 요구사가 되지만 졸업을 해버리고 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허용해주지 않는다. 안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제적인 합의된 개념으로 세이프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상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실수를 해봐야 돼요. 허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 많이 물리적으로 해봐야 내가 결국에는 실력이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학우님들이 학생이니까
직장에서는 현업부문에서의 어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이버대에 모였을 때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부분들을 아무리 하더라도 비난받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더 충실하게 열심히 할수록 본인의 기본기는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정은 사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하게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 중처법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항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중첩되는 법령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법령 관계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지. 단순하게 그 하나만 가지고 1대1로 등치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오늘 그 근로교육 부담작업 관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라이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무턱대고 챗GPT한테 물어봤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그런 것들 빅데이터에 기반한 아, 그 저기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 챗GPT나 이런 것들이 뭔가를 결과를 아웃풋을 도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도구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뭔가에 대해서 아웃풋을 딱 결과를 내밀었을 때 그것을 실제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능력맞게 잘못된 정보를 딱 줬는데 그거를 진짜인 양 어디 가서 발표해 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걸 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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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부터 너무 많아요. 최초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1981년도에 이 산업계와 지금의 산업계는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흐름의 이해 정도는 제가 1강이나 2강에서 얘기했던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만 이해하셔도 충분한 것 같고요. 좀 봐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쉬운 5번이 넘게 개정된 가운데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990년도에 있었던 1차 전부 개정 사안하고 2019년에 있었던 2차 전부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가지고 있는 구성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형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거든요. 고문 순서도 완전히 바뀌고, 전체 카테고리도 완전히 바뀌고, 뭐 이랬던 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개정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되게 좋은데, 81년도에 있던 것부터 지금 55번이 넘게 큰 개정이 일어났던 걸 하나하나 개정사항을 다 읽어보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물론 나중에 여유 있어서 한 번씩 더 보는 건 좋겠지만, 그거가 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개정 앞두고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오늘까지만 이렇게 딱 끊고, 다음부터는 얼굴 보여주시고, 직접 음성 들어가면서, 의견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좀 라이브 강의실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